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경호처는 지난번보다 더 철저하게 관절을 걸어 잠글 것이란 관측인 반면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에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집행 시기와 전략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국 현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수요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배종호 세안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자전시회인 CES가 개막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첨단 기술은 무엇인지 이태호 피쿨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오늘 국회에서 재표결하죠?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이른바 쌍특검법인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혼선을 정리하려면 특검이 출범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공수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차선책으로 지금 쌍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고 있는데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일어나되 지금의 혼선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겠다고 했고요. 당내 위헌성에 대한 공감대가 큰 만큼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은 위헌이라 보고 있고 두 특검법 중에서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곧바로 재발의하고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내란 특검법의 경우 다음번에는 내란죄에 이어 형법상 외환유치죄까지 추가해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일반 특검법뿐 아니라 상설 특검도 출범이 미뤄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일반 특검법에 이어 지난달 10일 상설 특검도 통과시켰는데요.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루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아무런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을 어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네. 다만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네, 서울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신청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어제 다시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1차 때와 달리 2차 체포영장의 시한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영장 집행의 밀행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넘기려 했는데 경찰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거부하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요. 또다시 영장 집행에 실패하면 더 이상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이번에는 최대한 전략적으로 움직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1차 집행 때는 경호처의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치밀한 대응책 없이 집행에 나서며 예견된 실패를 맞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밝혔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공처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일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공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을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선 공수처를 향해서 여야 모두 질타를 쏟아냈다고요? 네, 여야는 어제 법사위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질타했지만 공처의 역할을 놓고선 정반대의 주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공수처가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권한과 역량, 지휘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의 사건 일체를 이관해라. 더 이상 대통령 체포쇼를 벌이지 말라고 했고요. 네. 민주당은 체포하는데 순순히 잡혀가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냐. 그것도 예상 안 했냐면서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내란 수계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틀 전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어요. 네, 북한은 어제 관영 매체를 통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지난해 4월에 쏜 화성 16 나연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북한은 발사체에서 분리된 활공부가 음속의 12배 속도로 날아가며 1차 정점 고도는 99.8km, 2차 정점 고도는 42.5km를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건 한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됐는데 이번 미사일은 우리 방어망이 주로 대응해온 탄도미사일 포물선 궤도와는 다르게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합참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정점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 즉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어쨌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이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지금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강대와 국민대는 이미 5% 정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고 연세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식으로 인상을 억눌러 왔고 현 정부도 이주 교육부 장관이 직접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고등교육법의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직전 3년간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제한돼 있는데 네. 최근 수년간 물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대학 입장에선 정부의 장학금 지원보다 등록금을 상한선까지 올리는 게 재정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인해 정부의 통제가 약해진 게 분위기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아, 그런 부분도 있군요. 예, 지금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에서도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오늘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설 연휴는 28일부터 30일, 즉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월요일이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 보니 이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엿새간 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일도 휴가를 내면 9일 연휴가 되는 만큼 국내 여행이나 쇼핑이 늘어 내수를 살릴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네. 오늘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10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소비 심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연휴가 길면 해외여행이 많아질 거란 전망과 일부 중소기업은 조업 일수가 감소해 매출이 떨어질 거란 반론이 나오며 휴가를 놓고선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축구계 소식 하나 알아보죠. 오늘로 예정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단됐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선거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허정무 후보자가 낸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는 어제 50억 원의 사재를 기부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현재로선 언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축구협회가 공정성 문제로 협회장 선거가 연기되면서 다시 한번 신뢰를 잃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어제만큼이나 추위가 매섭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현재 영하 4.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0도 등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관령은 무려 영하 30도에 가까운 체감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일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충남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충남과 전북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북과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전남과 충남에도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경기 남서부 지역에도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4.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쪽으로 북천안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 중입니다. 수원부터 정체 이어지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고요. 신갈분기점에서 기흥휴게소까지는 3차로에서 5차로까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강릉으로 가는 길인데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 더 가서는 군포에서 북성까지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입니다. 문학에서 남동까지 가장 막히고요. 안현분기점에서 광명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전격 인터뷰입니다.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전국 현안들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네,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네. 공수처장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는데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1차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실패하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공수처장의 결기와 의지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수처장의 의지와 결기가 단호했다라면은 이런 국가적 위기 사태는 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제 경찰과 공조 체제를 이루면서 경찰 특수본에서도 출동을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짜서 이제 어제 밤에 아마 그 2차 체포영장이 네네. 법원에서 발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보다 좀 치밀하고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 전술은 상대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상대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의의 시간에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공법을 원칙으로 삼되 기습과 변칙과 임기응변을 구사를 해야만이 이 요새하에 되어 있는 용산이나 어디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내란이라 하면 손바닥 뒤집듯 여반장으로 쉽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들도 목숨을 걸고 내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이상 상응하는 그런 결단과 결기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이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제 공수처장도 법사위에 나와서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좀.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제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은 바가 있어요. 아, 네. 이미 한남동 그 관제에 있으면은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공수처장님 말씀이나 경찰 그 브리핑을 들어보면은 제3의 장소를 피신하지 않았냐. 이게 사실 이게 잡범도 이런 잡범이 아닙니다 이게.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1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무산됐었는데 안 의원님 보시기에 공수처, 경호처, 최상목 권한대행 누구의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정부 기관장이나 또 국무위원 또 수사기관들을 다 임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이란 말은 법적 구성령에 직위의 법적 구성령이 없을 뿐이지 대행은 모든 권한을 다 그대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한 것을 본인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네. 이제는 역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권한대행이라 하면 이 어려운 난국에 본인이 지금 직접 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 수장으로서의 네네. 여러 가지 수출 부진, 환율, 물가 이런 걸 고민했을 때는 나라가 정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도록 본인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줘서 경호처에 대해서도 수용해라. 이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런 단호한 메시지를 줬어야지요. 거기서 자고우변하니까 계속 이 일이 꼬이고 더 난국처럼 이 실타래가 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했다. 단호히 했어야죠. 네. 예. 그 공수처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수사권 논란도 여전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권 논란 물론 영장이 발부됐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경찰로 좀 이첩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권 논란은 이미 법원에서 그걸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수사 권한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업을 상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판단이 33시간에 걸쳐서 이 영장을 발부할 때는 여러 가지 일을 놓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마 그에서 말하는 것은 그 내란죄에 대해서 네.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네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모든 법 위반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하나만 가지고서 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넘기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경찰에서 수사하고 영장 신청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대통령실이 거부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이 공조분 체제에서 저는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판단을 합니다. 네. 이제 뒤늦게 이 경찰이 합류해가지고 그 체계를 저는 과쳐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하셨는데 경호처에 대해서 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경호처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어떤 태생적 한계랄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의 국무위원회 내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미온적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을 저는 못하겠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건 사적 관계의 영역이 아니고 이 문제는 공적 관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별과 구분을 해서는 이걸 단호하게 실천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호처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네. 야권에서는 경호처 개조론, 폐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처가 지금 대통령의 사병화 돼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차제에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도 그 독립성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관하는 제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로 이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걸 보면은 이 공익 의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경호처장께서 이 사병화를 경호처 요원들을 사병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막고 이러면은 이분들도 체포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본인이 어떤 연금도 못 받고 이후에 그런 어려운 네. 신세를 면치 못할 걸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에선 어제 최상목 대행을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다 해서 고발을 했어요. 네. 당내에서는 탄핵 의견도 나왔다던데 일단은 탄핵 카드 대신 고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수준은? 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대신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저는 국민들보다는 한 발 앞서는 것보다는 반발 앞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걸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 이후에 계속 이 최상목 대행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는 다른 여타의 카드도 쓸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경고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고 계속 추동하고 돕고 응징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탄핵을 꺼낼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진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만약에 2차 때도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역사 앞에 자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전국이 남마처럼 더 꼬이면은 그때는 어떤 다른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지금은 우리 당에서는 저는 딱 두 가지에 집중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인용 그리고 체포, 윤석열 체포 이 두 가지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큰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고 이 새벽에 40여 명이라는 숫자가 적지는 않아요. 네. 여당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I am the state,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원들 40여 명이 용산 관저로 몰려간 것은 국민의힘이 내란 공조나 협조하는 그런 국민들한테 인상을 저는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분들도 어떤 것이 국익을 이해하고 또 본인의 당을 이해하고 다시 살아있는 길을 택하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저는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인원이 많이 간 것에 대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약간 여론을 좀 그 상승하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아, 공감하십니까? 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이 중도층에서는 대답을 지금 응답을 않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보수가 좀 과표집됐다고 지금 저희들은 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이 이제 그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본래의 이치로 좀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식의 조급증, 무리수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참말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당은 지금 대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나라가 본 궤도에서 헌법 질서를 지키면서 본 궤도에서 가서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삶이 더 윤택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대선은 지금 뭐 일체 당내에서는 언급도 없고 그에 대해서 어떤 그 우리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이런 행위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네. 맡고 계신 내란혐의 국조특위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회의에서 여당은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 이 공방이 심했다고 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네, 이미 여야 합의로 내란죄에 청문하는 것이 여야 합의로 일단 구성이 됐고요.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투표로 의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명칭 제목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인데 바꿔야 될 만한 그런 사유도 발견해지니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내란죄란 그 단어가 그 제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사유도 원인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내란죄를 빼고 내란 혐의라는 걸 빼고 그 윤석열 청문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발언이 좀 화제가 됐는데 한남동 관저에 갔던 여당 의원들의 사임을 요구했어요. 네.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반대,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그 국민의힘의 사유 체계와 그 조직 체계 또 그 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지 타당의 위원장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할 그 이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이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은 공감하세요?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국헌을 문란시키고 내란죄를 저지러서 구중궁궐에 숨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의장막을 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국민들 앞에 보여서 시위하고 막고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런 행위 자체는 저는 지지와 성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 무도하다 그럴까 그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 국조특위에서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신가요? 국조특위에서는요.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고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네. 외환 유치, 외환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게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드론을 평양에 띄웠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지 도발을 유발을 해서 그로 인해서 그를 기하로 해서 외환을 유치를 그러니까 유발이라고 하죠. 그 법적 용어는 유치인데 외환을 유발시키기 위한 그런 그 작당을 했는지 그것이 외환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국가안보실에서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네. 직접 기획한 이런 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기무사, 그다음에 저 특전사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해서 했다는 이런 유력한 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조특위에서는 내란과 함께 외환죄도 외환 유치도 그 드러내야 되지 않는가,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지 않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죄 부분도 있지만 지금 뭐 수사 대상이 아닌 외환죄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겠다. 내란을 목적으로 외환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좀 그 현미경으로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당시 국무위원들의 동선도 좀 살펴보실 거잖아요. 예. 현 시점에서 누구의 어떤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우세요? 그러니까 그날 점심 때부터 10시 30분까지 네. 약 9시간 걸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부속실에서 다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최상목과 한덕수, 조태용 이런 분들은 이제 먼저 와서 있었고 네. 또 거기서 그 쪽지도 주었고 네. 그것은 계엄을 일으켜서 어떤 미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그 이후에 뒤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송미령 무슨 네네. 장관이랄지 뭐 네. 몇 분들은 또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네. 늦게 오고 빨리 오고 이런 차이가 바로 어떤 임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 추론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런 과정에서의 그 역할 분담이 있었고요. 이제 거기서 또 아예 연락을 또 못 받은 분도 계셨고 뭐 이걸 보면은 상당히 의심 가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과정이 우연한 게 아니고 계획적이었죠. 뭔가 계획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부분이군요. 먼저 오신 분도 있고 늦게 오신 네. 분도 있고 그러면 먼저 오신 분들한테는 조태용과 뭐 이런 누굽니까 최상목과 한덕수 네. 저 총리한테는 네. 어떤 미션을 줬을 것이고 또 그래서 뭐 쪽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나머지 분들 한 9분 중에서 뭐 한 4-5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구색 갖추기로 참석하지 않았나. 네. 거기 참석하면서도 국회의를 3분에서 5분 정도 그 개선언도 없이 그러니까 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국무회의 자체가 하자가 있었다라고 그게 명시적으로 네.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을 방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173명 어제 기관적인 채택이 네. 있었는데 일부 구속된 분들도 계세요. 구속된 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구속된 분들한테는 일단 청문회장에 나오도록 하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아니하실 때는 저희들이 구치소로 가서 직접 현장 신문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동행명령권을 발부를 해서 강제 네. 구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가 협의 중인 추가 증인이 있던데 추가 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야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추가 증인 입장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먼저 여야 간 간사 간의 이제 합의를 먼저 하고 합의이 도출이 안 됐을 때는 민주적 방식으로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으로 좀 대립하고 있나요? 일테면은 뭐 한덕수 네. 총리랄지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를 포함해서 네. 한덕수 네.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네. 대치 쟁점이 돼 있고 네. 또 야당에서는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세운다고 그래요. 네.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인데.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네. 네 네. 선조가 이제 일본으로 사신으로 보냈잖아요. 네. 전쟁이 있다 없다 한 사람을 그 비교를 하면은 그게 네. 저는 이제 답이다 생각합니다. 네. 역사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혐의 국조특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물놀이 김덕수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라고 했는데 가장 한국적인 게 저는 꽹가리 징장고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울림과 그 가락의 신명이 많은 보물이 있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어느 나라 뭐에 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깨동무하고 신명나게 한 판을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소리를 하면서 끝난다는 거. 결국은 모든 세계 민족 음악의 근본이 리듬에 있다는 거. 민족의 음악이 되겠죠. 꽹가리 징장고북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 그게 지난 80년 속에서 변화해온 지금의 우리의 전통 음악이 아닌가. 그거를 지키느라고 사물놀이는 변해왔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명. 그래서 우리의 잊었던 문화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것을 꼭 지키면서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출근길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지역은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충북 제천이 영하 11.1도, 전북 장수 영하 5.4도, 안동 영하 5.1도, 서울도 영하 4.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낮아지겠고요. 대관령은 무려 영하 30도에 가까운 체감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 주셔야겠고요. 일요일이 돼서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충남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전북과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전남과 충남에도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남서부 지역도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약하게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주요 정치 현안 토론합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배종호 세안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배 교수님.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전략을 다 노출하면 상대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숙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돼 가지고 지금 체포영장까지 법원에서 발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2차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구체적으로 영장 유효 기간을 또 얘기를 하면은 네. 어떤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체포 실패하는 과정에서 전략이 좀 부재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밝히지 않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번에 유효 기간이었는데 네네. 지금 전해지기로는 한 열흘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영장 유효 기간을 얼마로 했느냐라는 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차 영장 집행을 실패할 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저는 염려하는 것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무능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책임은 말할 것도 없는데 저는 사전에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2차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까지도 실패하면 공수처장은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공수처는 아예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박용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동훈 공수처장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1차 때와는 좀 다르겠죠? 상당히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공수처가 경찰과 이제 합동으로 체포에 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갑차가 등장하고 경찰 특공대, 형사 기동대 네. 다 동원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불법 소지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형사기동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이 부분은 시위 진압이나 치안 유지 그리고 대테러 작전에 활용되는 그러한 이제 단위의 경찰 부대인데요. 이런 경찰기동대와 경찰특공대를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동원한다? 이건 불법 소지가 있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 좋을 게 무엇인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게 목적이지 체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지금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체포 하다 보니까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체포에 매진하는
이러한 양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의 일환인데. 그렇죠. 네. 체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체포가 능사가 아니다. 체포가 목적이 아니다. 체포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체포 말고도 임의 수사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자진 출석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방문 조사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반론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불법 소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불법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있느냐라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두 번째로는 경호처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어요. 그 정점에 내란숙의 피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경호처 장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혐의의 대상자인데 이런 사람들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상적인 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 이거는 사실상 제2차 내란이에요. 국헌문란이니까. 이건 딱 떨어진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적반하장식으로 영장이 문제다. 체포영장이 문제다. 수색영장이 문제다. 이게 불법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똑같은 논리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전혀 문제없다. 다 기각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불법 소지를 얘기한 거는 첫 번째로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공수처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해서 수사권이 있다. 왜냐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란죄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101조 또 110조 111조 이 부분 형사소송법 거기 보면 이제 수색과 관련해서 뭐 국가 기밀이라든지 공무상 기밀 이런 데는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람에 대해서 수색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내란 세력들이 하는 그런 주장이니까 전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잠깐만요. 그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박영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공수처는 내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팩트고요. 이렇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까지 불법으로 청구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사실 이 사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 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될 체포영장을 꼼수를 부려서 서부지방법원에 그랬죠.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명확하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제척시켰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있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제척시키겠다. 이건 불법이죠. 위원장님, 배 교수님 말씀은 일단은 그건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의 신청도 기각이 됐고 예를 들면 영장이 발부됐으면 영장에는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이신데. 자, 이의 신청 같은 부분도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사, 법원에서 그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그 이의 신청을 받아주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불법이 불법을 낳고 또 불법이 불법을 낳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또 논의하겠습니다만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 잠깐. 아니 왜냐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영장 담당 판사한테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죠. 그 행위 주체자가 더 문제죠.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최종적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판단하는 데는 어디겠어요. 사법부 법원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한 걸 내란숙의 피의자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하고 예를 들어서 박용찬 위원장하고 계속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은 법리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남은 거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적부심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부당하다. 그럼 또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못하니까 나는 군대를 동원하겠다. 이게 지금 내란 아니겠습니까? 경호력을 동원하겠다. 그럼 얘기한 대로 지금 강대강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근데 공수처가 100명 가니까 저쪽은 200명 갔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공수처는 제가 볼 때 10,000명은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하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그다음에 자, 사법 처리는 뭐 체포는 수단이라고 했는데 네. 체포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떳떳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진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출석을 지금 5차례나 거부하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니까 법원이 오케이. 이거는 강제 구인해라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수사를 하면 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적법한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하면 응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겨라.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리적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또 법원에 가서 뭐 기소 단계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어떠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잠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지금 그게 여태껏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수사기관 쇼핑 아니에요. 자, 그러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합니까? 내란죄 수사기관은 아니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질문 다 아니까. 네. 자,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경찰이 좋아. 경찰에서 수사받을래. 나는 검찰이 좋아. 검찰에서 수사받을래. 아니야, 나는 공수처가 좋아. 거기 가서 볼래. 아니야, 난 다 싫어. 특검에서 받을래. 그거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적법기관 이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잖아요. 지금 앵커께서 나한테 말씀한 게 과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수사기관이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다툼의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한다. 그러면 폭력으로 해서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무법국가인 거예요. 법치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적법 절차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거예요. 왜냐?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적 절차가 훼손됐으면 나중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냐 아니냐는 결국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왔으니까. 예,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법부 쇼핑 말씀하셨는데 사실 쇼핑을 한 건 공수처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어디다가 청구했습니까? 틀린 팩트를 서부지방법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돼요. 같은 얘기를 또 하니까.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 쇼핑을 한 주체는 공수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판단을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서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한 겁니다. 그게 사법부 전체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게 1심 재판, 2심 재판에 가면 어떻게 또 다시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채집한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라고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게 이 내란죄 수사 부분은 수사 권한이 없다. 걱정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답변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계속 원점에서 돌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잠깐만. 네.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다른 팩트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가짜 뉴스예요. 자, 관할 법원 문제는 정확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피의자 소재지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영장 정담 판사가 이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용찬 위원장이 주장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영장 정담 판사 개인이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거는 좀 죄송한데 무식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영장 정담 판사가 하는 거지. 아니, 잠깐만요. 그럼 사법부 전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사법부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 자, 전담 잠깐만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배 교수님 지금 발언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배 교수님이 네, 말씀을 좀 하실 짧게. 때 네.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무식하다라고 발언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아니, 말씀을 아닌 다시 얘기 한번 계속 드립니다.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 배 교수님이 보실 때 아닌 얘기고 제가 볼 땐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잖아요. 팩트예요. 어떤 게 공수처법에 팩트야? 공수처 자, 관할 법원은 잠시만요. 서울지방법원이라고 자, 돼 제가 있어요. 또 말씀드린 거는 1심, 2심, 3심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영장은 적부심밖에 없는 거예요. 영장 청구는 관할 법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여기 얘기를 이미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고요. 나중에 두고 네.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저기 될런지 안 될런지.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언성 높이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 공수처, 경호처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박영찬 위원장님, 예. 최상목 권한대행 이번엔 나설까요? 글쎄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마 현재 입장을 계속 견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내세우는 지금 근거가 공수처법 제3조 3항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또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겠다. 일체의 수사 행위에는 권한 대행으로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불개입 원칙을 지금 계속 견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때도.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배 교수님. 일단 불개입 원칙은 이미 져버리고 있어요. 본인이 뭐냐.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물리적 동원해서 막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경찰청장 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협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불개입 원칙이 아니고 개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경호 의전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영장 집행이 지금 물리력으로 방해되고 저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경호처에다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치국가다.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 되도록 영장 집행에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걸 안 따르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처장을 해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전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혼란이 더 심화되니까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 내란 동조 혐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최 대행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가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행위로 얘기하면은 비상계엄 사태, 내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영장 집행 방해.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방치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권한대행도 이 리스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고발을 지금 검토했는데 뭐 아마 오늘 고발할 네네. 것으로 보여져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덕수 지금 총리에 대해서도 그러면 탄핵 소추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그대로 나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헌재 탄핵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6인 체제. 그리고 4월 18일 되면 4인 체제. 그렇게 되면은 헌재 심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 심판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직무정지 상태로 있고 임기 내내 대행으로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네, 박영찬 위원장님. 이 민주당의 고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네. 본인들 주장과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 무조건 고발, 고소. 이게 온당한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또 탄핵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기는 제1당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아니 이게 고발거리가 됩니까? 본인들 생각하고 다르면 전부 다 고발하는 겁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민주당의 이상신 의원인가요? 그 SNS를 통해서 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경찰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죠.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수사 개입을 넘어서 수사 내통이자 결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민주당은 수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수사 외압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꼼짝을 못하고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정치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는 수사와 재판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 민주당이 수사에 개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누구였죠?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은 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검찰총장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검찰권 동원해서 야당 탄압하고 이재명 죽이기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무슨 민주당이 수사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검찰 동원하고 권력기관 동원해서 한 것이 지금 내란죄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란 지금 공범으로 지금 대부분 군경 수뇌부들이 지금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수사를 해라라는 것이 어떻게 수사 개입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니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에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이게 정당한 수사 행위입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경찰 특수본하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팩트를 정확하게 민주당 이상신 의원 어제 페이스북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장하는 게 뭐냐고요? 주장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신 의원이 회의를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이상신 의원이 그렇게 밝히지 본인이 않았습니까?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명백한 이상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이상신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더 진척시키지 그렇죠. 마시죠. 예. 이재명 대표도 압박의 발언을 좀 했습니다. 경호처를 지휘 감독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교수님. 자, 탄핵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 다들 탄핵은 나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탄핵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고위공직자를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인 제도예요. 그러면 이 탄핵 제도가 사용이 안 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대통령,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발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냐?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더 가지려고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피의자로 지금 입건돼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 책임을 물어서 자리에서 쫓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탄핵 제도를 발동을 시켜서 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탄핵은 바로 정당한 것이다. 탄핵을 안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란 연장을 하고 있어요. 대행에 대한 얘기로 좀 집중을 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다 이거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지금 탄핵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치적 메시지다 고발한 게. 고발은 제가 정치적 메시지라고 지금 우리가 탄핵 주제니까 네. 최상목 대행에 있어서도 탄핵에 안 들어가기를 원하겠죠 민주당은. 그런데 대행으로서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 안정입니다. 국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탄핵 심판 종결 짓고 내란죄 수사를 종결 짓는 건데 그걸 안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국가 혼란을 종식시켜야 되니까. 네, 박영찬 위원장님.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그 탄핵 발의가 몇 건인 줄 아시죠? 네. 30건입니다. 30건. 무려 30건을 탄핵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도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대통령, 총리 거기다가
지금 공수처장 지금 탄핵하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이런 탄핵 폭거, 정말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싶은 것인가,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적어도 이 정도 상태면 국정 마비 상태 내지는 국가 운영 장애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얘기해도 지금 될까요? 탄핵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탄핵이 가정입니다. 이루어졌을 때의 후폭풍을 걱정하시는 지금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민을 하겠죠. 네. 탄핵을 했을 때의 후폭풍이 클 것인가, 탄핵을 하지 않았을 때의 국가 위기가 클 것인가.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고 그래도 탄핵을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이 장기화돼서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탄핵에 들어가는 거죠.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거죠. 내란에 강력한 동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선을 넘으니까 한 거고, 지금 탄핵 발의를 30건이다라고 했다. 요 부분만 보면은 지나치다라는 부분에 내가 동의돼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통령부터가 탄핵을 지금 받을 만한 일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자, 야권이 아무리 말해도 192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8명 이상이 이탈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가 발의가 가결이 안 돼서 직무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12명이나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국민의힘에서 12명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후임자들이 탄핵을 발의할 수밖에 없게끔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했다라는 얘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진과 같은 비상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을 드립니다. 박용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부연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또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차원이 다르다. 네. 더 이상의 지금 탄핵 폭거는 중단돼야 한다라는 말씀 제가 간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탄핵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때도 그랬는데 의결 정족수 문제가 아직 지금 헌재의 판단이 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의결 정족수 문제가 판단이 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지금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심판 기일도 지금 지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문제도 함께 판단하고 결론 내리겠다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탄핵도 만약에 탄핵 카드가 나온다면 이게 이제 계속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의결 정족수가 명확히 돼야지 그 맞습니다. 뒤에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150석이냐 200석이냐 그 문제가 해결돼야 즉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거취가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취했던 조치들 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 판단이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다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줘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지금 탄핵 정국이 굉장히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수요 토론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배종호 세안대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 다 불구속 수사했는데 국격을 고려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할 게 아니고 임의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박용찬 위원장님. 저는 정말 적절한 견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체포 영장을 둘러싸고 지금 한남동 일대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양쪽이 나뉘어져서 정말 엄청난 지금 긴박한 상태. 거기다가 정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까지 지금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내란 혐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체포도 필요하겠지만 체포가 아닌 다른 방법도 충분히 우리가 상상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권영세 위원장께서 임의 수사 방식을 지금 제안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저는 동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강제 수사만이 능사가 아니다. 강제 수사만이 왕도가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한번 선택을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극도로 혼란해진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국민과 함께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 일단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물타기인데요. 일단 임의 수사하고 불구속, 구속 수사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박 위원장께서 임의 수사를 해야지 강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임의 수사를 하려면 피의자의 수사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5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도 다 거부를 했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지금 집행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리고 우리 박용찬 위원장께서 체포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에 나는 100% 공감을 해요. 체포가 목적이 아니라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서 결론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첫걸음이 뭐겠어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첫걸음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통령의 권한을 예우를 해주자? 지금 대통령의 권한 예우가 중요합니까? 내란숙의 피의자를 지금 빨리 처벌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다 나 저 얘기 중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 다 불구속 수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첫째, 체포영장을 거부를 안 했어요. 발부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심사 다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속이 안 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출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면 그 수사 출석 요구에 따르겠다. 다시 한번 근데 이 얘기는 말씀을 아까 한 드립니다. 얘기를 또 해버리는데 수사 권한은 이미 법원에서 공수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교수님 먼저.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 사유를 재정리한 겁니다. 즉 이번 재판의 목적은 탄핵 심판이지 형사 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내란죄 문제까지 가면 형사 재판으로 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내란죄 혐의 부분이 빠진 것은 아니다. 한자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결국은 행위는 하나다. 즉 뭐냐 불법적인 비상계엄, 군대 동원 이런 부분이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동시에 내란죄 이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 탄핵 소추 사유를 재정리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였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부정하는 것,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박영찬 위원장님. 그렇죠. 그 정영식 재판관이 그 탄핵 심판 2차 준비 기일에서 분명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계엄 관련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라고 네. 물어봤고요. 그 국회 측에서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사유서에서 내란 혐의, 내란 범죄 부분을 빼겠다라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한 거고요. 지금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통과시켰을 때 이건 단순히 탄핵의 필요성을 동의한 것이 아니고 탄핵 소추안 자체에 대한 동의입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안이 변경된다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자면 어떤 청구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혼 소송에서 불륜 혐의는 빼달라라고 판사한테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불륜 혐의를 제척시킨다면 그게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죄를 뺀다는 건 탄핵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빼는 것이다. 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언급하면서 677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탄핵 사유 일부가 취하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라고 네. 국민의힘에도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분명히 밝혔어요. 이 판단은 헌재가 한다. 그럼 이제 헌재가 판단 내리면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걸 재의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헌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된 거를 재의결하라라고 한 적은 헌재 역사상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비유를 들었는데 그럼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학폭위원회를 비유를 드릴게요. 학교 폭력을 한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폭위원회는 정학을 할 것인지 퇴학을 시킬 것인지 전학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만 결정하지 이 친구를 뭐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는 형사처벌은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직에 접당한지 또는 파면시켜야 되는지 이 판단만 하는 헌법재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그 비유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학을 할런지 퇴학을 할런지 결정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형사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헌법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그 이전에 형사적인 형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증인도 부르고 증거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형사소송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헌법적인 결론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란죄 하게 되면 증인도 불러야 된다. 그것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지연되니까 내란죄 부분은 빼고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부분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요건도 안 갖췄고 절차도 안 갖췄고 개헌법도 위반했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도 100% 탄핵 파면된다라는 민주당에서 확신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자체가 없는 찐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무려 80% 해당하는 탄핵 소추의 내용이 철회됐다. 그러면 헌재에서 기각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그렇게 좋은 호재를 왜 반대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이 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권유설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헌재 권유설에 대해서는 실현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헌재가 권유한 적이 없죠. 헌재가 분명히 밝혔잖아요. 권유한 적이 공식적으로는 없다.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헌재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네. 공식적으로 그거 밝혔다. 그럼 비공식적으로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건 내가 동의할 수 없고.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말 실수였다고 이제 어저께 다시 얘기는 정확하게 했는데 얘기하면 실언이었다라고 했어요. 예.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이제 2차 변론 준비 기일에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 소추단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 권유설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첫째 헌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고 두 번째 이 발언을 했던 사람은 실언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 내란죄를 철회하는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헌재의 판단에. 헌재도 좀 신경이 쓰일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까도 다시 돌아와서 네. 헌재가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신속, 하나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는 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수 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이 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 만장일치로 결국은 탄핵 파면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100% 탄핵 인용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저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화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만장일치 어떤 결론이 나오든 뭐 기각이 나오든 또 인용이 나오든 저는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용천 위원장님, 헌재에서 이제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 어떤 판단을 좀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공정하게 판단하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의 권유 부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배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해명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명쾌하게 해명됐다고 보고 있지 않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내란죄 제외를 권유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채점관이 수험생에게 어떤 틀린 답을 고쳐주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 건 물론이고 국회의 의결권까지도 침해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 안에 이재명 대표의 부역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권유 의혹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요. 네.
잠시만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북천안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수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더 가서 기흥휴게소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신갈분기점에서 기흥휴게소까지는 3차로와 4차로 그리고 5차로에 걸쳐서 작업이 시작됐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천천히 갑니다.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군포에서 북수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리고요. 안현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세계 최대의 IT 전자 전시회인 CES가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선보이게 될지, 어떤 기술에 주목해야 할지 이태호 피쿨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CES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죠. 간략하게 CES가 무엇인지, 왜 전 세계가 주목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CES는 미국의 소비자, 전미 소비자 기술협회 CTA가 매년 1월에 주최하는 가전 전시회인데요. 네. CES라는 게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그래서 원래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전시하던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원래 이런 것들이 주였다가 뭐 자동차도 이제 들어오고 실생활 자체가 다 테크로 모여지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그런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CES의 주제가 다이브인. 이건 일단 이 다이브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치 그 수영을 할 때 수영장에 점프해서 다이브인 해가지고 보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기술이라는 게 기술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브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군요. 예. 올해도 역시 초점은 AI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아무래도 AI 많이 쓰시죠? 처음에 챗 GPT 같은 거 좀 쓰다가 요즘은 또 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25년 전, 26년 전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다는 걸 처음 나왔을 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은 이커머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게 너무 당연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24년도에 AI를 통해서 글을 만들고 사진을 만들고 영상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매우 신기해했죠. 그리고 조금 더 생활에 가까이 온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75세신데 저한테 매일 물어보십니다. 이거 어떻게 쓰냐. 근데 그만큼 70대 노인분들도 이것을 쓸 만큼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는 AI가 이렇게 신기한 건 알겠고 호기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시다시피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주요 대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이미 많이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AI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올해 그 초점이고, A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주요 기업들이 발표하는 내용, 그리고 전시하는 내용, 이렇게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목해야 하는 테크 트렌드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좀 말씀해 주시면. 예, 그래서 그 CES가 개막하기 이틀 전에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전야제로 그 CES, 그 CTA에 소속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브라이언 코미스키라는 미래학자가 네. 40분간 참석하는 그 참석자들을 위해서 발표를 해요.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군요. 예. 그래서 그 시티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발표하냐면은 그러니까 같은 어나 아니면은 다다음 주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엔 약간 좀 컨셉 위주의 그 테크 트렌드를 발표하는데 여기는 가전 전시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되는 내용이랑 이게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해요. 네. 그래서 더 와닿는데 올해는 이제 크게 5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미국 기관이다 보니까 미국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하고, 그리고 특히 Z세대에 집중을 했고, 두 번째로는 AI를 어떻게 사업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적용이 돼가지고 AI 에이전트로 할지 아니면 디지털 트윈을 할지 아니면은 이걸 로봇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그런 것들을 두 번째 컨셉으로 설명했고요. 아, 네. 그리고 저희 사람이잖아요. 네. 그 11월까지 더우셨죠, 진행자님께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휴먼 시큐리티, 그러니까 인류 안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이게 이제 기후 변화 얘기 뭐 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AI가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더 잘 만들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제로로 만들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잖아요. 네. 식량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거가 있는데요. 커뮤니티. 예. 근데 이게 커뮤니티가 좀 저는 좀 자기적으로 이렇게 C라는 거를 이제 묻기 위한 컨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쪼갰어요. 그래서 모빌리티. 그러니까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차량이 아니라 이걸 모두 연결하는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등장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을 콘텐츠라고 보면 저희 시민들이 이거를 들으시면서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콘텐츠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편안하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고 이걸 콘텐츠로 할지에 대한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선진국은 고령화라는 지금 숙제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장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이 논의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아, 네. 앞서도 잠깐 Z세대 네.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네. Z세대면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라고 하는데 예. 이 Z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게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서 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달합니다. 아, 네. 제일 많아요. 그리고 OECD 국가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인구 기준 27%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90%에 달하는 인구가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요. 네.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라에 있죠. 이들은 그 일단 개도국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구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테크 사업자 관점에서는 여기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쓰면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세대가 이 세대 같은 경우에 60% 가량이 얼리 어댑터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디지털 단말기를 한 개인이 한 가구당 갖고 있는 게 13대에 달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고 수요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서 테크 기업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었죠.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 네. 언론도 많이 주목을 했는데 네네. 새로운 미래 화두로 로봇을 제시했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을 제시했죠.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그 젠슨 왕이 마치 아이언맨 영화 보셨습니까? 네. 아이언맨 2에 나오는 영화처럼 네. 그 애즐리티의 디지즈라는 로봇, 뭐 전 세계 유명한 로봇 사업자들이 쫙 서 있는 그
그 로봇과 함께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물론 로봇은 진짜 로봇이 아니라 뒤에 비친 로봇이었지만 네. 그만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 로봇이라는 거를 보기 앞서서 여기도 AI가 결국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AI가 들어가 있냐면 그 AI를 통해서 그 로봇을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로봇과 함께 또 볼 수 있는 게 그 자율주행 차량 관련된 부분인데 그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그 자사 홍보나 아니면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통해서 이렇게 그 도요타랑 통해서 우리 자율주행 같이 엔비디아랑 만든다라는 걸 했고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50억 달러 매출을 내겠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AI를 좀 더 강화하고 시장을 넓히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 우리 기업들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 기업은 대표적인 두 테크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와 LG전자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위한 AI라고 해서 이게 가전 전시회다 보니까 여기에 좀 집중한 AI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AI 음성 비서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가족 구성원 목소리에 따라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AI를 내놨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죠.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지 아들이 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스마트 싱스라는 걸 통해서 센싱 기술을 내놔가지고 이 움직임이나 주변 환경을 감지할 수 있게 그렇게 내놨고요. 네. LG 같은 경우에도 되게 유사한 AI 기술을 내놨는데 공간 센싱에 대한 기술과 함께 LG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I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AI 기술을 자사의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에 도입하겠다라는 거를 내놨습니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네. 좋은 평가를 받은 우리 기업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식량 안보에서 누비랩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게 식판을 갖다 내면은 이 식판을 통해서 뭐 영양 성분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는 건데요. 그 미래학자가 직접 사례로 제시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가전 전시회긴 하지만 농기계의 존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존디어를 사람들이 한국판 대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동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과연 한국판 존디어가 될 것이냐. 그것도 관심사군요. 그것도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태호 피클 편집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8일 수요일 정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